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독하게 난잡한 데다 지극히 사적이어서 독자들이 믿을 리도 없거니와 믿어달라고 간청할 생각도 없다. 직접 겪은 나조차도 온몸의 세포들이 이 일을 부인하려 드는데 남이 믿어주길 바라는 건 미친 짓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광이도 과대망상증 환자도 아니다. 내일 있을 죽음이 앞서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벗고 싶을 뿐이다. 한낱 가정사에 불과한 일련의 사건들을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고 솔직하게 세상에 내려놓으려 한다. 그들은 나를 공포로 몰아넣고 고문했으며 끝내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굳이 시시콜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내게는 공포 이상의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여느 사람에게는 한낱 괴이한 일쯤으로 여겨지리라. 훗날 어떤 지혜로운 이가 나서 내 망상을 평범한 일상사로 되돌려 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하면서 논리적이고 차분한 현인은 두려움에 떨며 기술한 내 이야기를 그저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예사로운 연쇄 반응으로 이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순하고 인정이 많은 아이였다. 친구들은 지나치게 마음이 여린 나를 놀려대기 일쑤였다. 이런 나를 위해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라면 갖고 싶어하는 만큼 얼마든지 집안에 채워주셨다. 집안에서 온종일 동물들과 지내며 먹이를 주고 안아주었고 녀석들을 쓰다듬을 때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독특한 성향은 더욱 깊어져 동물들과의 사랑이 삶에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와 깊은 교감을 나눠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꿈이 먹고 강렬한 만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털끝만한 욕심도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동물의 사랑은 하찮은 우정이나 미세한 충성심을 수시로 저울질해야 되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일찌감치 결혼했고 아내도 나와 비슷한 성향인 사람이라 기뻤다. 내가 남달리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마음에 드는 동물을 사들였다. 우리는 새와 금붕어, 토끼를 여러 마리씩 키웠고 멋진 개 한 마리와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키웠다. 고양이는 몸집이 매우 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녀석으로 온몸이 새까맣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녀석의 영리함은 곧잘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는데 미신을 꽤 신봉하던 아내는 툭하면 검은 고양이들은 모두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는 옛말을 들먹였다.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보다 적절한 비유도 없을 듯하다. 플루토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였다. 플루토는 고향의 이름이다. 먹이를 내가 도맡아 먹여서인지 집안 어디를 가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큰 길까지 따라 나서는 녀석을 막느라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우리들의 우정은 내 기질과 성격이 온전했던 동안만큼은 이런 식으로 지속되었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지금은 부끄럽기 이를 데 없지만 언젠가부터 술의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싶더니 나를 철저히 다른 인간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매일 우울증에 시달렸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는 스스로를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포악해진 성질은 동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녀석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매질을 일삼았다. 가끔 반가운 마음에 토끼나 원숭이, 강아지가 내게 다가올라 치면 주저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플루토에게만은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빌어먹을 술이란 놈은 점점 나를 갉아먹었고 급기야 플루토에게까지 마술을 뻗쳤다. 녀석 또한 제법 나이가 들어 전처럼 나긋나긋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마을 어귀 단골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 녀석이 슬금슬금 나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기운에 녀석을 확 낚아채자 내 광기에 놀란 플루토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손등을 휘갈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악마도 같은 분노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본연의 영혼은 내 육신을 떠나버리고 온몸의 조직은 술에 잘 양육된 잔인한 아기로 전율했다. 나는 가엾은 짐승의 목을 틀어잡고 조끼 주머니에서 포켓 나이프를 꺼내 놈의 한쪽 눈알을 조심스레 천천히 도려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 극악무도한 짓을 고백하려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온몸이 떨린다. 밤이 허락하는 무절제의 향연을 잠으로 떨어내고 여명과 함께 이성이 돌아오자 지난밤 내가 저지른 악행이 떠올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마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죄책감은 망가진 영혼을 구제할 만큼 강렬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또다시 폭음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그 끔찍한 기억마저 와인 속에 쑤셔박아 버렸다. 그럭저럭 플루토는 회복되었다. 안구가 빠져나간 눈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형상이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플루토는 여전히 집안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나와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나 버렸다. 왜 아니겠는가? 애정이 잠옷 남아있던 때라 끔찍이도 따랐던 녀석이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모습에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이 감정도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파멸과도 같은 사악한 기운이 스멀스멀 스며들었다. 사악함은 철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영혼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충동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성 혹은 감정으로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열하고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는가? 법을 이해하고 있는 최고의 분별력은 집요하게 그것을 어기라고 사주하지 않는가? 마침내 사악한 영혼이 나를 전복시키러 찾아왔다. 죄 없는 녀석을 학대하고 결국 죽음으로 모은 것은 자신의 영혼조차 사랑할 수 없어 괴롭히다 그저 본능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짓는 사악한 영혼의 갈망이었다. 어느 아침 나는 천연덕스럽게 밧줄로 녀석의 목을 감고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솟구쳐 흐르는 눈물과 함께 가슴을 파고드는 쓰디쓴 회한과 함께 녀석을 매달았다. 녀석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녀석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는 가장 선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불멸의 영혼을 구해낼 수 없을 만큼 위태롭게 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매달았다. 극악무도한 죄악에 빠진 바로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집은 온통 화염에 휩싸였고 침실 커튼에도 이미 불이 옮겨붙어 있었다. 아내와 하인과 나는 간신히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파멸은 완벽했다. 파멸의 불길은 나의 전 재산을 오롯이 집어삼켰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 화재와 내가 저지른 악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 헤맬 만큼 정신이 나약해 빠진 인간은 아니다. 다만 그간의 일들을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석연치 않은 가능성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싶지 않을 뿐이다. 불이 난 다음 날,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를 찾았다. 모든 벽이 깡그리 무너진 가운데 덩그러니 한쪽 벽만이 남아있었다. 건물 한가운데쯤 내 작은 침실에 침대 머리맡에 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최근에 넓게 덧바른 회칠 덕분에 큰 화재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벽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곳을 예의주시하며 수군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런 신기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들이 내 관심을 끌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흰 벽엔 마치 부조로 새겨놓은 듯한 커다란 고양이의 형상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을까? 벽 위 짐승의 목에는 두꺼운 밧줄이 둘러 있었다.